오후 2시 서울대병원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대병원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김철수는 아내 영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병원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75의 나이답게 등이 조금 굽어 있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묵직한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끼게 했죠. 여보, 오늘 검사 결과가 좋다니 다행이에요. 영희가 남편의 팔을 꼭 붙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철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훑었어요. 길 건너편의 골목, 정류장 뒤편의 상가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마치 오랜 습관처럼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하지만 곧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자 철수는 모든 관심을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자기야, 여기 앉아. 철수가 정류장 벤치로 아내를 안내했어요. 영희는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나이 들수록 당신이 더 다정해지는 것 같아요. 철수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웃었어요. 늙어서 철이 드나 봅니다. 곧 도착한 버스 안으로 두 사람이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철수는 아내가 안전하게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오늘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3번째 정류장에 멈췄을 때 박민수가 올라탔습니다. 28살의 그는 체격이 건장했지만 어딘지 비뚤어진 인상을 풍겼어요. 찢어진 청바지에 낡은 가죽 점퍼를 걸친 그의 모습에서는 거친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버스기사 정수미는 백미러로 그를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왔군. 정수민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이 노선을 5년 동안 운행하면서 박민수를 몇 번 봤지만 그가 탈 때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얼어붙곤 했거든요. 야, 학생. 박민수가 맨 뒤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버스비 좀 빌려줘. 그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어요. 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어 건넸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박민수는 비웃음을 지으며 돈을 챙겼어요.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가방을 꼭 껴안았고 직장인들은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민도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자리 좀 비켜보세요. 박민수가 이번에는 앞쪽에 앉은 70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무서운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뒤쪽으로 옮겨갔어요. 박민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 영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 왜 저래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다독이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곧 내릴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임신부가 올라탔습니다. 배가 불러서 걸음이 조심스러운 그녀는 손잡이를 붙잡고 빈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민수가 차지한 자리 때문에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서서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야, 아줌마. 박민수가 임신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뭘 그렇게 서성거려. 앉고 싶으면 돈 내놔. 그의 말에 버스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임신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서 있을게요. 아니야, 돈 내라고. 박민수가 일어나며 임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아. 내가 좌석세 받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어요. 임신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라리 못 본 척하는 게 나았어요. 정수미는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지만 운전 중이라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수의 주먹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임신부가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아기한테 안 좋아요. 박민수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택시 타던가. 버스가 먼 산부인과야. 그 순간 철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내 영희가 놀라서 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위험해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50년 전의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 철수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않겠나. 박민수가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비웃었어요. 뭘 봐, 할아버지. 박민수가 철수에게 다가가며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꼰대질은 집에서 하라고. 철수는 뒤로 밀려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안함. 한강하고 적의 경계가 삼엄한 밤바다. 젊은 김철수는 동료들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북한 해안선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적진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시설의 정보 수집. 실패하면 돌아올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살아서 돌아와야 해. 작전 전날 밤, 선배가 그에게 속삭였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 철수는 25살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할아버지. 더 맞고 싶어. 박민수의 주먹이 철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 주먹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순간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습니다. 적의 보초가 휘두른 총검. 생사의 갈림길에서 철수가 보여준 것은 완벽하게 훈련된 반사신경이었어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무력화시키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몸에 각인된 본능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임신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떨고 있었고 정수미는 백미러로 상황을 주시하며 급정거할 준비를 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부르며 소리쳤어요. 여보, 도망가요. 하지만 철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숙이 묻어둔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온 50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민수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다가오는 동안 철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오늘만큼은 과거의 김철수가 되어야겠다고. 박민수의 주먹이 철수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50년 전 훈련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철수가 박민수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겉보기에는 할아버지가 젊은이의 팔을 살짝 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지손가락이 박민수의 손목 안쪽, 정확히 요골동맥과 신경이 지나가는 지점을 눌렀어요. 압박점을 정확히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목에서 시작된 마비감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힘이 빠지면서 주먹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뭐야 이게? 그가 당황하며 다른 손으로 철수를 밀어내려 했지만 철수는 이미 다음 동작을 취하고 있었어요. 철수의 다른 손이 박민수의 목 옆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동맥과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의학적으로 경동맥동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철수의 손가락이 그곳을 정확히 압박하자 박민수의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민수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그의 의식은 흐려지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비틀거렸습니다. 철수는 박민수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부축했어요. 마치 손자를 돌보는 할아버지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잠깐 만졌을 뿐인데 그 건달이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임신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고 고등학생은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수미는 백미러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폭력적인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동작은 너무나 부드럽고 자연스러웠거든요. 박민수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버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철수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옛날에 조금 배운 게 있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한 것처럼 담담했어요. 영희가 남편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쳤어요. 철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수민이 급히 신고를 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박민수는 아직도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른 외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관 김종원은 승객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언이 엇갈렸어요.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잠깐 손을 대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수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뭘 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백미러로 봤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손을 올리셨다가 그 사람이 쓰러진 것 같은데.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상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철수가 박민수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각도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진정시키려고 어깨를 토닥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상하네요. 김종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영상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의료진 말로는 그 박민수라는 사람이 일시적인 의식 잃음 증상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원인을 모르겠다네요. 병원에서 깨어난 박민수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버스에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공백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외상도 없고 뇌진탕 증상도 없어요. 일시적인 실신 같은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네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한편 철수와 영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영희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젊은 친구가 좀 흥분해서 진정시켜준 것뿐이야.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영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었어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민수는 동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나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로도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실신이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편의점 앞 골목길을 걸어 나오던 박민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김철수였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장을 본 듯 두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순간 박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무언가 원시적인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맹수를 마주한 초식동물처럼 몸이 경직되었어요. 철수도 박민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어왔어요.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박민수에게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욱 무서웠습니다. 박민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수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철수가 박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인사 정도의 의미였겠지만 박민수에게는 그마저도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박민수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몸은 괜찮나? 병원에 다녀왔다더니.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박민수는 그 말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박민수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철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냥 몸조리 잘하게. 젊은이가 건강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박민수는 그 말 속에 담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철수가 완전히 지나간 후에도 박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몇 분이 걸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무서운 거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데. 그날 밤 박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 위협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무서운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박민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민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시비를 걸거나 약자를 괴롭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수미는 며칠 전부터 놀라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버스에 탔을 때의 변화가 너무나 극명했거든요. 예전에는 승객들이 긴장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정수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 김미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불량식품을 훔쳐가거나 행패를 부리던 박민수가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까지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의 공손한 태도에 김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반면 철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고 동네를 산책하고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시선들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철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했어요.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가끔 멀리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영희가 물었을 때 철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젊었을 때 생각이 좀 나서.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화면에 나왔지만 철수는 조용히 채널을 돌렸어요. 대신 잔잔한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오늘 좋은 일을 했어요. 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 하나 가르쳤어요. 영희는 남편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든 좋은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럼 잘했네요. 영희가 남편의 팔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과거의 기술이 현재의 정의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자는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 서울대병원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